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의 밤이었죠.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롭게 나온 얘기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군사정찰 위성으로 평택, 서울 등 한반도 일대 사진을 촬영했다. 네. 또 이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확인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까? 물론 북한은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 2단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인공위성이라는 말로 봤을 때 위성 궤도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게 성공 여부를 가린다면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이게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찰 활동을 해야죠. 정찰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실패하는 거죠. 근데 정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은 사진을 찍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 서울뿐만이 아니라 군산, 목포도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찍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진을 찍었는지 찍지 않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21일 날 밤에 발사를 하고 22일 날 아침 10시쯤에 이미 사진을 촬영해서 봤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진을 찍었고 확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좀 과장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북한은 2012년과 2016년에 인공위성 궤도에 위성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올려놓고 궤도를 돌고 있었는데 그때 북한의 선전 주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1998년 8월 달에 북한이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게 대포동 1호 발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도 북한은 정상적으로 발사했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성은 궤도로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작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하는 말 중에는 기만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위성 사진 공개하지 않았나요? 위성 사진이 아니고 위성 사진과 연관된 그 어떤 훈련을 하면서 미사일에서 촬영한 로켓을 발사하면서 거기에 장착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고 했고 그 사진을 분석한 결과 좀 조악한 품질이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이죠. 그런 사실이 있지만 인공위성 500km 저기 궤도에서 돌면서 찍은 사진은 없죠. 왜냐하면 거기를 제대로 진입해서 작동한 적이 없으니까. 이전에 공개했던 사진을 바탕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에도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 위성이 정찰 위성으로서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이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되죠. 지금 지난 6월인가요? 우리 누리호가 올라가서 우리 누리호도 8기의 각종 다른 위성체를 이제 위성 궤도에 이제 쏘아 보냈죠.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2개 정도는 제대로 궤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6개는 들어가서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 또는 2개는 신호를 놓쳤습니다. 그냥 우주 미아가 된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기계적으로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들어갔다고 해도 정확하게 교신이 되고 또 배터리 충전을 계속해야 되려면 태양 전지판을 정확하게 깔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정확히 작동을 해야 되고 그걸 데이터를 지상으로 보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하는데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북한은 우리보다 기술 수준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이제 5일 정도, 4, 5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짧게요. 북한이 오늘 찍었다고 주장한 사진을 공개할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북한이 로켓에서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거기서 찍은 화면이 있었는데 공개를 했어요. 조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품질 가지고는 군사 정찰 위상으로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평가를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더 발전된 카메라를 실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지난 5월에도 실패했고 8월에도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 거기서 실었던 카메라도 다 상실이 되는 것이죠. 예. 이번에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사를 했는데 네. 아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상급 카메라를 탑재한 게 아니고 유사 카메라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또 실패했을 경우에 부서지잖아요. 완전히 궤도에 들어가는 성공을 한다면 또 2차, 3차 계속 이제 발사 계획이 있으니까 예. 예. 안정적으로 위성 궤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최고 품질의 카메라를 장착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뭐 합리적인 수순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5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실패를 한 뒤에 이제 세 번째 만에 성공을 그렇죠. 한 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었는데 맞습니다. 그 표정 어떻게 보셨어요? 뭐 최근 몇 달 동안 보지 못한 예. 파한 대소를 하고 최고로 이제 만족하는 얼굴을 보였죠.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반, 한 3년 전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국방력 강화를 하는데 5대, 6대 큰 사업들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뭐 5월 달에도 그렇고 8월 달에 국제적인 망신을 한 사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뭐 기쁜 얼굴을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선전 이제 우상화라고 하죠. 최고 지도자로서 수령 선전을 할 때 군사력을 최강 수준을 올려놓은 군사 천재다. 그러고서 최근에 2년 동안은 외교 천재다.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내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만들어내고 중국까지도 같이 흔들어대면서 국제사회 근본 질서를 흔들어대는 외교 천재다. 이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전에 걸맞는 성과물로서 이거 러시아와의 협력이 기반이 됐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군사 천재, 외교 천재 이런 이제 홍보의 초점에 적합한 또 유리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봤을 때 굉장히 좀 기뻐할 수 있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이면을 내려다보면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저희가 그 환호하는 모습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 앞서 기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보이더라. 네. 이게 기사로 나올 정도로 또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뭐 나이가 이제 40이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40 딱 됐고 이제 40이 이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사실 나이로 보면 젊죠. 젊지만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12년 후계자까지 합치면은 지금 뭐 한 14년, 15년 정도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를 경영한 사람입니다.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저런 것들을 노출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노렸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북한 국내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젊다는 게 사실 홍보하는 차원에서 고민이 됐을 거예요. 나이는 젊지만 노련한 이미지를 풍기고 예.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어버이라는 이제 사실은 나이 70, 80된 간부들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말할 때 무릎 꿇고 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정말 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랬을 때 좀 희끗희끗한 머리가 있다면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저 자리에는 딸 김주애가 보이지 않았는데 네. 그 앞서 저희가 기사로 전해드렸던 연회 자리에는 자리에는 참석을 했죠. 일가족이 이제 총출동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나오는 얘기가 이거 김주애 후계자론이 다시 등장할까 어떻게 보세요? 올해 상반기에 그것 때문에 토론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도 후계자로는 좀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여전히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계자라는 관점에서 김주애 등장을 볼 게 아니고 신성 가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게 더 적합하다. 말하자면 북한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고 수령의 가족은 수령에 준한 특혜와 대우를 받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한 가족은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수령과 같은 같은 의자, 같은 대우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후계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제 겨우 나이 40이 됐고 건강이 뭐 나빠 보일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사실 15년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여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북한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지도자가 있을 때도
수령의 건강에 관한 한 세계 최상의 의료진을 지금 대기시켜 놓고 항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건강 문제는 뭐 크게 없을 거라고 좀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저 사진 보면서 저 좀 궁금했던 게 앞서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단체로 맞춘 반소매 티셔츠 차림으로 만찬을 즐겼다. 그렇죠. 지금 북한은 남한보다 더 추울 텐데 반소매 차림으로 만찬을 즐겼으면 저기 굉장히 따뜻한가 봐요. 네, 저 실내니까 아무래도 뭐 온도를 높였을 수 있고요. 저거는 뭐 과학기술자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다라고 해서 이제 격려하는 자리고 응원하는 자리인데 최고 지도자의 부인과 최고 지도자의 뭐 존귀하신 자제분이 그 티셔츠를 같이 입음으로써 공감하고 연대하는 이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예. 연출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학기술자들과 같은 티셔츠, 단체복을 입고 지금 만찬을 하고 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저런 부분을 봤을 때 과학기술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수령은 계층 자체가 뭐 위계질서 자체가 다른 사람들인데 수령의 딸과 수령의 부인이 같은 자기랑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과학기술자들의 충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효과를 노렸을 겁니다. 예. 북한이 8월에 두 번째 발사에 실패한 이후에 푸틴과 김정은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월에 봤죠. 9월에. 예, 그 이후에 만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핵심 기술을 북한에 네. 이전해주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됐었는데 그렇죠.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좀 줬을까요? 줬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고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95% 이상 러시아가 도와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5월하고 8월에 쐈던 그 로켓과 위성체와 동일한 위성체로 발사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5월과 8월에 똑같은 물건이 실패했는데 왜 이번에는 성공했겠습니까? 설레마 일형. 뭔가 다른 게 있었겠지요. 그리고 10월 30일 이전에 쏜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못 쐈어요. 네. 안 쐈죠. 한 달 늦게 쏜 겁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협력을 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러시아 외교부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불법적인 협력 군사 기술 협력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이야기는 주장에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러시아에서 이제 반박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와줬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게 도움을 줬을까? 이것도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참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일 수가 있고 실제로 저는 도와주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또 다른 시나리오를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 지금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뭐 어떻게 보면 싸우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이들 나라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이익이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 거의 독점적인 특혜를 누리는 일방적으로 독점적인 특혜를 누리는 그런 나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핵 무기에 관한 한 5개 나라 미, 영, 푸, 중, 소, 러시아 이 5개 나라는 배타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러시아도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북한에게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핵 기술 주고 미사일 기술 주는 게 그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한적으로 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7월 달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갔을 때부터 지금 굉장히 강력한 협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양국 사이에 군사 동맹에 관한 격상됐다는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이 두 나라가 군사 동맹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군사 동맹이었는데 냉전 종식 이후에 옐친 대통령 때 해제를 한 겁니다. 군사 동맹이 아닌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이 정도로 최근에 4개월 동안 북로가 이 정도로 협력과 연대를 강화했다면 반드시 군사 동맹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양쪽이 원하는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협력은 했겠지만 예. 제한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북러 회담 당시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회담 발사체 이후에 자체라기보다는 모호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설계도와 1, 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정원에서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러시아도 자국의 이익을 지켜야 되는 만큼 굉장히 네. 제한된 수준에서 도움을 줬더라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성공을 위해서 러시아가 모든 기술을 다 하고 뭐 책임을 지고 뭐 성공을 보장하는 선에서 지원했다기보다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나중에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문제가 다 해소가 되고 미국과 다시 어떤 뭐 교류가 시작이 될 때 그때 다시 돌아봤을 때 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민간 뭐 교류라든가 이런 식의 형식을 통해서 예.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을 겁니다. 예. 이번에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서 일단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고요. 그렇죠. 북한은 전면 파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만 봤을 때 이게 지금 안보 이슈인데 정치권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이 최근의 안보 문제, 국제 정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전선에서 이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남북 간의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좀 도움이 되는데 9.19 군사 합의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정치 쟁점이 되면서 그 정치 쟁점의 논리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파기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양쪽 다 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당 입장에서는 북한이 너무나 많이 위반도 하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도 있고, 뭐 야당의 시각에서 본다면 어쨌거나 이 부분이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는 무력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 역할, 안전핀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상관도 없는 이런 정찰 위성 발사와 연계시켜서 파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 쟁점이 아니라 군사 기술적인 실리적인 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사실 9.19 합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불만이 그거지 않습니까? 감시와 정찰, 북한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북한도 똑같은 겁니다. 네. 북한도 똑같이 그 휴전선 이내 25km 이내에서 근거리 정찰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상호 조치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서 부강한 나라입니다. 미국과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북한을 정찰하고 감시하는 장비 자체가 중거리, 원거리, 고고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문제가 생겨도 중거리와 원거리 또 고고도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가 있어요. 북한은 원거리 장비 자체가 없어요. 완전히 그 근거리에서만 정찰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제약을 하는 게 그 합의였거든요. 그러면 근거리만 따지면 양쪽 다 뭐 동태동이죠. 100대 100인데 원거리까지 합쳐서 말하면 북한은 원거리는 눈이 완전히 멀어 있는 상태고 남한은 눈이 완전히 떠져 있는 상태죠. 북한이 불리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냥 9.19 군사 합의를 유지하는 게 장점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 쟁점의 차원에서 결국엔 파기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는 9.19 남북 군사 합의에서 비행금지 구역 조항과 관련된 네. 그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 등을 이용해서 그 접경 지역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감시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비행금지 구역과 관련된 조항 외에도 다른 부분도 다 파기하겠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의 논리나 어쩌면 제3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동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 이 9.19 군사 합의는 크게 6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6개 조로 있고 하나의 조마다 이제 세부 항목이 뭐 서너 항목씩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효력 정지한 것은 1조의 제3항입니다. 노플라이 존이라고 뭐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정찰 감시의 제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협상할 때 상황을 보면 그
각 조하고 항목, 뭐 20여 개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이 모두 다 연계된 겁니다. 내가 이걸 해주면 저걸 넣고 저걸 빼주면 저걸 넣고 해가지고 20개 항목, 10여 개 항목, 뭐 15개 항목이 다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효력 정지를 일개조의 그 중에 하나의 항목만 정지를 해도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전면 파기를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제3국이 본다면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없는 게 본인들에겐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훨씬 낫죠. 북한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이번이 울고 싶은데 뺨을 맞아서 땡큐다 이렇게 할 겁니다. 북한이 원래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서 이미 패배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군사적으로 호전적으로 군사적으로 도발을 해야만 존재감을 키우고 남북 간의 협상력, 국제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 도발을 해야 되는 나라고 우리는 그런 군사적인 도발을 꾹꾹 눌러서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만 우리는 이제 경제 대국이니까 경제 대국으로서 이 평화 관리를 해야만 우리 경제에 유리한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군사 합의를 통해서 제약을 조건을 줄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합의를 안 하는 게 좋죠. 그런 차원에서 군사 합의 자체는 북한에 무조건 불리한 것이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북한은요 남한을 대등한 국가로 여기지를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지만 북한의 논리와 그동안 70년 동안의 논리를 보면 북한은 미국하고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전쟁하는 나라고 남한은 미국에 의해서 강점이 된 나라고 남한 정부는 미국의 통제를 받는 뭐 일종의 노예 같은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은 군사 문제에 관한 남측을 대등한 존재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9.19 군사 합의는 남쪽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인을 한 겁니다. 이거는 북한의 기존 논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력을 하자고 제안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서 많은 양보를 받아낼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 당시 불리한 협상을 했는데 그 뒤에 상황이 나빠졌잖아요. 파기하고 싶죠. 군사 도발을 해도 제3국,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럽 이런 나라들이 니네 약속해놓고 왜 도발하냐라는 상황을 안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울고 싶은데 뺨을 제대로 맞았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북한의 논리죠. 예,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안 나는 게 좋은 겁니다. 평화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지금 돌봐야 되고 이스라엘 하마스 때문에 또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중국과 대만의 또 긴장 관계에 있어서 군사 작전을 또 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곤란할 텐데 그래서 가능하면 한반도에서는 좀 어떤 말썽이 안 났으면 좋겠죠. 그럴 때 9.19 군사 합의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못하지만 환영한다는 논평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한미 동맹 관계에서 이런 정도가 되면은 환영하는 논평이 나와줘야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지지한다는 뜻인데 한국 기자가 미 국무부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국무부의 이름으로 답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절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지지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효력 정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전면 파기가 아니라 효력 정지라는 수단을 택했으니까 절제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크게 봐서는 아쉽다라는 뉘앙스가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의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